안녕하십니까. 한정연례과 부원장 한창진입니다. 오늘은 만성 간염 중에서도 가장 드문 질환이지만 꼭 한 번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만성 간염인 자가면역성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면역성 간염이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성 간질환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가면역성 질환이 그렇듯이 자가면역성 간염 또한 왜 체내에서 간에 대한 자가면역이 유발되는지 그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방 간염은 알코올, 그리고 비만, 혹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 등 그 원인이 분명하지만 자가면역성 간염은 왜 그 사람에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자가면역성 간염의 발생률은 굉장히 낮아서 10만 명당 1명 정도이며 유병률은 10만 명당 4.82명 정도라고 합니다.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은 주로 남성에서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자가면역성 간염은 주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약 6배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호발하는 나이대가 60대가 되겠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은 1형과 2형으로 구분하는데 1형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는 사춘기 전후와 60세 전후에 발병 정점을 보이고 2형은 40세 이하의 소아나 젊은 성인에서 발병하며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형은 주로 성인에서 급성 또는 만성으로 비특이적인 증상인 피로, 구역, 복통, 관절통 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2형은 30에서 40%가 급성 발병을 보이고 이 중에 약 25%는 심지어 급성 간부전의 형태로 발병한다고 하고요.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1형이 2형보다 좀 더 흔하고 순한 I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가면역성 간염은 무증상에서부터 급성 간염, 그리고 만성 간염, 만성 간염의 급성 악화, 그리고 전격성 간염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간염으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간염을 1형과 2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체내에서 발견되는 자가면역 항체의 종류인데요. 1형은 ANA와 안티스무스머슬 안티바디, 그리고 안티액틴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고요. 2형은 안티-LKM1 안티바디, 그리고 안티-LC1 안티바디가 양성이면서 ANA와 SMA가 음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가장 흔하므로 대부분 ANA, 안티-SMA 안티바디, 그리고 안티-액틴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진단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듯이 자가면역 간염도 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기를 함께 침범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이 간내 담도질환과 동반되는 경우 중복 증후군, 즉 오버랩 신드롬이라고 하며 원발 담도 담관염 PBC 혹은 원발 경화 담관염 PSC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가면역 간염이 진단된 환자에서 황달 수치, 그리고 ALP, 감마 GTP 등이 상승하는 경우에 이러한 중복 증후군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보고요. MRI를 촬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복 증후군이 자가면역 간염에 동반되는 간내 담도 질환에 대한 것이라면은 간 밖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병발 장기는 이 갑상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약 10에서 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그레이브스병이 3에서 6% 정도로 두 번째로 높겠습니다. 갑상선염 이외에도 전신 홍발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이 함께 병발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의 진단 방법으로 첫 번째가 자가 항체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 진단적 점수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플로우 차트로 살펴보면요. 간염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을 해야 하고 2형보다는 1형이 흔하기 때문에 먼저는 ANA와 안티-SMA 검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1형 자가면역 간염에 해당하는 자가항체가 없을 경우 사실상 자가면역 간염을 배제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면역 간염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2형 자가면역 간염의 자가항체들을 검사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안티-LKM1, 그다음에 안티-LC1, 안티-SLA, 그다음에 안카 등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항체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면역성 간염으로 확진하기 위해서 간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진이 되면 중복증후군, 오버랩 신드롬, 그 다음에 타장기 자가면역 질환 동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ANA가 양성이면서 SMA도 양성인 경우에 1형 자가면역 간염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형 자가면역 간염에서 ANA는 양성인데 SMA가 음성인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가면역 간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진단적 점수 체계라는 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진단적 점수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혈청 음성 자가면역 간염을 빠뜨리지 않고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자가면역 간염의 초기에는 피에서 자가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적 점수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자가면역 간염의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점수 체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자가면역 간염으로 진단하고 관해 유도 치료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적 점수 체계로 진단된 혈청 음성 자가면역 간염 환자를 추적 관찰해보면 약 6개월 후에 절반 정도에서 안티-SMA가 양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B형 간염의 치료 목표가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혈액에서 억제해서 간 경변과 간암으로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라면 비슷하게 자가면역 간염의 치료 목표도 간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관해를 달성함으로써 간질환의 진행, 즉 간 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증 반응이 잘 조절된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완전 생화학적 반응에 도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치료 6개월 이내에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항체가 정상 상한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 생화학 반응에 도달한 사람에게서 간 조직 검사를 했을 때에 헤파타이티스 액티비티 스코어가 4점 미만인 경우에 관해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관해에 도달하기 위한 자가면역 간염의 1차 치료를 관해 유도 치료라고 하고 치료의 기본 바탕은 스테로이드를 통한 면역 억제가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단독 사용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아자사이오프린이라는 약을 함께 병합하여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자사이오프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치료로 관해 유도가 성공한 이후에는 관해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유지치료를 시행합니다. 이때는 장기적인 약물 유지를 위해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스테로이드와 아자사이오프린만 사용합니다. 뒤에서 짧게 언급드릴 아자사이오프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도치료와 유지치료 모두에서 스테로이드를 단독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기반의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는 치료 전 초기 평가, 치료 중 재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40세 이상 또는 골다공증 고위험 인자가 있는 40세 미만의 자가면역 간염 환자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골절 위험도 또는 골밀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에 골절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인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가면역 간염 환자에서 바이러스 간염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A형 간염 혹은 B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아자사이오프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스테로이드 단독요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자사이오프린으로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NUDT15이라는 유전자형 검사하고 TPMT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유전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자사이오프린에 의한 독성이 증가해서 골수 억제 등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전자들의 변이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 비교적 많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아자사이오프린 사용을 하는 중에도 약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 범혈구 감소,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온혈구 개수 검사 CBC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자가면역 간염의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약을 충실히 잘 복용하셨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약물 수용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2차 약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상급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유지 치료를 중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최소 2년간 완전 생화 반응이 유지되는 자가면역 간염 환자에게서 치료 종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상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에 대한 평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적 관찰 중에 재발하는 경우에 다시 1차 관해 유도 치료를 시행해야겠고요. 이후에 완전 생화학적 반응에 도달하면 유지요법 중단 시 재발한 것이 확인된 환자이기 때문에 유지요법을 처음에 했던 2년보다 더 장기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검사와 문진상에서 간기능 검사 이상의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가면역성 간염을 의심해 보아야겠고요.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근간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상 완치보다도 관해를 목표로 하고요. 완전 관해에 도달한 후 2년 정도의 유지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치료 중 생길 수 있는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 꼼꼼한 초기 평가와 반복적인 재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진료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한정면외과 부원장 한창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